정신과 의사 정혜신입니다. 말끼리 살아야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끼리 트이는 세상. 여러분도 조합원으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구원투수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같이 함께해요. 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정운영과 함께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운영의 타임라인. 네, 3부 초대석 순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김재현 통합진보당 의원을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계획입니다. 아니 그런데 방금 연락이 왔는데요. 김 의원께서 조금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떡하죠? 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대신 제가 우리 김영민 PD하고 같이 아까 다 하지 못한 조간 브리핑을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듭 양해해 주십시오. 보자, 김 PD. 예. 며칠 전에 왜 대한문 앞에 있는 쌍용차 분향소가 강제 철거됐는데 예. 그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논평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덕수궁 대한문 옆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농성촌 철거를 예.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비판하다가 시장으로서 무책임하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어느 신문 기사일까요? 뭐 그게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가 아주 예. 대한문 앞에 농성하는 거를 너무너무 민감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이런 코멘트조차도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저거 집이 그 옆에 있어서 그런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11면에 이게 지금 보니까 4단으로 이렇게 사진 기사까지 넣고요. 4단 기사군요. 사진까지 해서. 예. 아주 크게 다루고 있는데 예. 박원순 시장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은 이렇습니다. 그저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 봄이 성큼 다가왔는데 어제 오늘 내내 제 마음은 다시 겨울로 돌아간 듯했다. 상념이 깊은 밤이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겨울은 언제 끝날까?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들을 더 방치할 수는 없지 않을까? 더 이상 비극은 없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사회가 그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예. 자, 그랬더니 물론 시장님 마음과 함께한다라면서 공감을 표시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서울시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 감성보다는 법치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이게 바로 이제 조선일보의 논조입니다. 법치 얘기 잘했는데요. 예. 대한문 앞에 담벼락 밑에 예. 담벼락 밑에 쌍용차 희생자들 분향소가 있었다는 걸 불법이라고 이제 치웠지 않습니까? 예. 강제로. 예. 지금 그 자리에 화단이 들어서 있잖아요. 예. 거기가 화단 만드는 장소입니까? 글쎄 말입니다. 에? 그건 불법 아니에요? 예. 아니 불법을 자기들이 해소하겠다고 했으면서 그 자리에 다시 불법을 한다면은 그거야말로 조선일보가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이 약자의 아픔을 대변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상식이죠. 이미 네. 강자나 기득권자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방어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식이 부족하거나 네. 또는 경제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육체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자기를 보호하거나 때로는 변호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들을 우리 언론이 나서서 때로는 대변해주고 때로는 힘이 돼주는 것이 저는 그게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쌍용자동차 이 노동자들의 아픔 이 뿌리를 살펴보면요. 예. 도대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나? 노동자들이. 그렇죠. 노동자들이. 아니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근무를 태만하게 했다든지 날마다 파업 투쟁만 전개했다든지 그렇다면은 이거는 글쎄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근데 이분들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쫓겨났는데. 근데 그새 22분입니까 돌아가신 분이. 그렇습니다. 물론 직원뿐만이 아니라 예. 직원의 가족까지 포함해서 22분이 그렇게 안타깝게도 세상을 뜨게 됐는데. 예. 자 이런 아픔들을 외면하고 말이죠. 예. 오로지
그 강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이것이 상식인 양, 법치인 양, 질서인 양 이렇게 이야기하는 조선일보의 태도는 글쎄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 그래서 조선일보가 왜 자꾸 이 문제에 집착을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흥미로운 것이 그 2008년에 촛불 집회 당시에도 말이죠. 예. 조선일보가 광화문 앞에서 날마다 시위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선일보의 그 타이틀이 뭐였냐면은 청와대만 지키나 이거였습니다. 그걸 문자라고. 청와대만 지키지 말고 저것도 코리아나 지키달라고? 호텔도 지키라. 그래가지고 코리아나 호텔 그 담벼락에 계란 많이 두드려 맞았죠. 그래서 계란 아마 줄줄 흘러내리는 건 내가 여러 번 봤는데. 그리고 그 뒤로 흥미로운 건데 전경 차량이 코리아나 호텔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이유가 있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한문 앞과 조선일보 사옥 앞이 아주 가깝습니다. 예, 이게 뭐 영업에 좀 지장이 있는 건지 그것 때문인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조선일보의 이런 대한문 농성자들에 대한 유독 지나친 집착, 비난 그 배경은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가 잠시 시간을 때우는 사이에 그새 그 아까 소개해드린 김재현 통합진보당 의원께서 막 도착하셨어요. 바쁘셨나 보죠? 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보자. 노란 옷이 개나리 닮았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참 앞에 인사말이 원래 있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간을 아끼는 것이 청취자 여러분들에 대한 예의 같았어요. 예. 질문 바로 들어갑니다. 네. 지난해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하신 지 대략 1년 됐는데요. 지난 1년을 어떻게 되돌아보시는지 또 가장 인상에 남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1년 4월 11일 날 당선됐으니까 거의 꼬박 1년이 그렇죠. 다 됐는데 내일 모레죠 진짜. 예. 예상치 못했던 너무나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초선 의원치고는 너무 언론에도 이러저러하게 많이 오르내리고 해서 뭐 1년이 정말 몇 년같이 아주 길게 느껴졌는데 안타까운 거는 제가 원래 국회의원이라는 역할로서 하고 싶었던 청년들 속에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많이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전 뭐 대학 캠퍼스 안에서 대학생들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을 뭐 11월에서야 국정감사까지 다 끝나고 11월 한 달 동안 계속 전국의 대학 캠퍼스를 누볐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 별로 없었어서 그 시간이 너무 소중했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 시간들에는 여러 가지 뭐 정치 공세에 시달리고 국회 상황 적응하고 뭐 이러저러한 시간들을 너무 많이 허비했던 것 같아서 아쉽고 또 짧은 시간이었지만 청년들 속에서 정치를 얘기할 수 있었던 시간은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네.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국회가 밖에서 생각했던 거하고 어땠어요? 많이 다르죠. 특히 이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예. 20석이 안 되는 교섭단체가 안 아니다 되죠. 보니 그 거대 정당과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뭐 대우가 그래요? 그렇죠. 교섭단체냐 그렇죠. 그게 안 아니냐는 되니까 굉장히 포함이 안 되죠. 예, 굉장히 큰 차이가 협상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었던 일들이 참 많은데 아직도 진보 정당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도 뭐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청년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급해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고 근데 마음이 급한데 자꾸 발목 잡는 일들도 많아가지고 좀 빨리빨리 털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어쨌든 청년 비례로 들어가셨으니까 그 많고 많은 의원들 가운데서 청년청을 대변하고 네. 또 청년청의 문제 해결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되고 또 그들의 어찌 보면 상징이자 표상도 되어줘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죠. 그렇죠. 혹시 청년청과 관련된 어떤 의정에서의 뭐 정책이나
다른 의원들과 다른 특별한 무엇을 준비한 게 혹시 있나요? 원래 준비된 질문은 아닙니다만은. 네, 뭐 정책과 관련해서는 네. 늘 얘기 나왔던 거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국회의원 되기 직전까지 반값 등록금 운동을 그랬죠. 예. 야전에서 예, 야전에서. 늘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국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네. 얼마 전에도 3월 말 4월 초까지 계속 대학 캠퍼스 돌면서 국가장학금과 관련한 피해 실태 조사 같은 것들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장학금 정책으로는 대학생들이 원하는 반값 등록금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대체할 수 없다 이런 예. 상황들을 현장에서 확인을 했었고요. 그런 목소리들을 쭉 모아서 저는 국정감사를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예. 그런 국정감사를 공동으로 준비를 하려고 지금 10여 개 대학 학생회와 함께 공동 국정감사 네트워크를 꾸렸습니다. 이런 활동에 뭐 저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의 지금 고유 권한인데요. 네. 대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 피감기관에 예. 여러 질의를 하고 그거 피감기관이 지적한 부분들을 개선하게 하는 것이 이제 국정감사의 주된 활동이라고 한다면 예. 그 질의 내용이 그냥 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그대로 전달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교육 문제나 실업 문제나 다양한 부분에서. 예. 자, 김 의원을 생각하면은 우선 많은 국민들은 아직 물론 의정활동 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전체를 다 진면목을 이해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나 김 의원을 생각하면 일반 국민들 가운데에서는 같은 당의 이석기 의원과 함께 의원 자격심사 논란 이것이 아마 쉽게 떠올릴 텐데요. 네. 뭐 본인으로서는 대단히 불편하고 거북스러운 일이겠지만은 여야 합의로 이걸 또 결정했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작년에 다 끝날 일로 정리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정부 조직 협상 과정에서 이게 또 불거졌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에 검찰에서 반년 이상 수사를 벌여서 검찰 조사 결과 발표를 11월에 대선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발표를 했는데 예. 저희 당 입장으로서는 공당의 당원 명부가 그렇게 무리한 압수수색을 글쎄요. 거쳐서 검찰에 뺏기고 당원들이 계속 검찰을 들락날락하면서 조사를 받는 상황 자체가 정말 악몽 같은 상황이었는데 예. 아이러니하게도 그 검찰 조사 결과에서 저나 이석기 의원의 경우는 혐의가 없어서 기소를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글쎄요. 저도 그래서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만. 예, 그래서 뭐 물론 이런 사실들이 아주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명백히 예. 언론에서 보도가 되긴 했기 때문에 이제 뭐 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뜻밖의 그 정부 조직 개편안에 거의 같이 끼어 있을 거라고는 글쎄요. 전혀 예상치 못했었거든요. 사람들도 좀 놀랐죠. 황당하죠. 예. 네. 특히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지난 대선에서랑 어찌 보면 야권 양대 축인데 지금 두 당은 남이 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작년에 이제 통합진보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세들이 뭐 여러 가지 공세라고 하면 색깔 공세도 있을 것이고 예. 또 부정선거당이라고 하는 오해와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도 계속 해명하고 있는 부정경선과 관련한 시비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일을 거치면서 통합진보당과 연대를 했었던 민주통합당이라고 그러게요. 하는 공격이 새누리당으로부터 엄청난 그걸 떨치기 위한 하나의 또 것이었죠. 전략이 버리는 것이었군요. 그렇다면. 그래서 전 작년 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야권의 분열을 초래해서 대선 결과에 어려운 영향을 미치게 하는 그 계산이 애초부터 여러 상황으로 좀 작동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그런 의미에서 저희 지금 뭐 최근에 정부 조직 개편안에 민주통합당 예. 의원 15인의 공동 발의로 자격심사안 발의가 된 부분 그리고 예.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 새누리당의
매우 부당한 정치 공세의 입지를 넓혀주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야권이 계속해서 이렇게 분열하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바라지 않으실 텐데 하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예. 헌법 제64조에 따르면은 그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 또 징계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제명 근거인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155조에서 국회법상의 의무 위반, 뭐 청렴 의무 위반 등 12가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혹시 김 의원이 여기 해당하는 게 있습니까? 없죠. 없죠. 네. 무엇이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를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징계를 하죠? 자격 심사를 하고요? 예, 그래서 뭐 저희가 자격 심사안과 관련한 답변서 제출을 하라고 해서 답변서도 썼는데 예. 거기 자격 심사안에 써 있는 몇 가지 어긋난다라고 하는 조항들도 살펴봤는데 공직선거법이라든지 그 정당법도 이미 2005년도에 그러니까 폐지된 특히, 조항이라든지 너무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그런 자격심사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객관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 공세다. 매우 정치적인 것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자, 새누리당 등이 김 의원에 대해 자격심사를 통해 자격심사를 타겠다는 것은 결국 제명으로 가서 국회에 쫓아내겠다는 건데 그것이 부정경선과 함께 통합진보당 내에 김 의원을 둘러싼 종북 논란, 즉 사상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 그 배경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렇게 보십니까? 여러 차례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최고위원회 회의 등의 공식석상에서 그런 발언들을 했었고 예. 실제로 자격심사안 발의가 있었던 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의 김태흠 의원, 윤리특위 소속이자 이번 자격심사안 대표 발의자인데 그 김태흠 의원의 본회의 발언을 통해서 예.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을 추진해야 된다라거나 두 의원의 사상의 국가관의 문제가 아주 심대하기 때문에 자격심사를 해야 된다. 자격 없다. 이런 발언들이 서슴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전적으로 한번 정의해 보자면요. 종북이란 말은 북한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정도, 추종하는 것, 뭐 이런 정도로 그냥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빨갱이에서 친북, 그리고 지금은 종북으로까지 점차 표현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색깔론이 지속되는 이유를 뭘로 보십니까?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빨갱이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한국 사회의 레드 컴플렉스를 불러일으켰던 단어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 공격을 가장 심대하게 받았던 정치인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결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도 이끌어내고 대통령으로서 햇볕 정책을 성공시키면서 예. 굉장히 낡은 정치 공세, 낡은 색깔 공세로 이제 후퇴한 그런 이미지를 가졌죠. 그리고 친북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은 남과 북이 친해져야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의 확산으로 또 어느 정도 무마가 되고 나서 이제 종북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자존심 상한 단어입니다. 무언가에 무비판적으로 따른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은 친북하고 종북은 또 감이 또 다르죠. 그렇죠.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희한한 단어들이 횡행한가 싶은데 최근에 낸시랭 씨라든지 이런 분도 이런 종북이라고 하는 얘기가 왜 나한테 공격으로 이어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이제 조롱 섞인 그런 비판들도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 종북이라고 하는 딱지만 붙여 놓으면 누구도 그 울타리에서 그물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아주 무서운 딱지더라고요. 그래서 종북이라고 딱지를 붙여놓으면 그 사람 근처에 가기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어울려 보이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나는 종북 아니다 이런 항변만 계속하게 되면서 그 그물 밖을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 저희는 마녀 사냥이라는 표현도 썼었지만 그런 그 이미지가 더 씌워진 사람들을 고립시키는데 굉장히 주요한 전술로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통합진보당이 작년 올해
그런 공격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그게 한층 훨씬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에서 큰 우려가 듭니다. 이 자리에서 뭐 해명이랄까요? 설명이랄까요? 또는 반박이랄까요? 그런 기회를 드릴 텐데요. 제가 통합진보당이나 또는 김 의원께서는 종북이란 말에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죠. 예,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뭐 민주노동당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통일에 대한 노선 그리고 지금도 뭐 전쟁 반대 평화 실현 이런 캠페인을 저희 당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그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실천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저희는 구체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종북이라고 하는 두 글자의 회오리 속에 쑥 빨려 들어가서 전부 다 진보적 가치가 폄훼되는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 일들까지 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상황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냥 뭐 두고 보고 있을 수 없고요. 특히 지금 이 전쟁 위기 국면에서 진보 정당으로서 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정당으로서 활동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런 종북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종북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던지는 얘기가 아니라 진보 정치 또 평화 실현 정치 이런 것을 가로막는 굉장히 무서운 공세다. 그것이 이제 사상검증이라고 하는 것에 어찌 보면 굉장히 큰 공격적 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분단 후에 박정희 정권 이후로도 통일론을 그 시대에서 남보다 조금만 앞장서서 통일론을 주장하면 되게 빨갱이를 몰렸죠. 심지어 영세 중립국론 이런 주장까지도 빨갱이를 몰렸고요. 김영삼 정부 때 통일부총리를 지낸 한원상 전 통일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남북이 통일하려면 북은 더 친남해야 되고 남은 더 친북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남녀가 결혼하려고 하면 서로 더 사랑하고 가까워지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는 입으로 통일을 외치면서 왜 친북을 문제 삼고 또 친남을 문제 삼을 것인가. 그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하고요. 예. 실제로 2000년대 초중반에 남북 간의 그 정부 차원과 민관급의 교류가 활발했던 그런 때에는 저희의 이런 주장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 그 지난 5년 동안 경색됐던 남북 관계 속에서 갈수록 그런 통일지향적인 발언들이나 행동들이 그 본질을 가리는 색깔 공세 속에 휘말리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왔었던 것 같고요. 뭐 저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구했었던 그런 평화 통일의 의지 사실 지금 저희가 하는 발언들이 거기에서도 별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그렇죠. 예, 근데 지금에 와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너무나 후퇴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이미 거죠. 이명박 정부를 시작으로 해서 뭐 통일론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사회 전반의 진보의 가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후퇴가 많이 했죠. 예. 자,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정부를 일컬어 유신의 부활이다 이러면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볼 만한 특별한 징후나 뭐 그런 이유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저희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부터 작년 대선 기간 내내도 매우 걱정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뭐 불통의 이미지라던가 또 과거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쉽게 입을 열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도 잘 알고 계시는데 무엇보다도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이 누구나 국민들이 자신의 발언을 할 수 있는 그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 자체가 이명박 정부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더욱더 위축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아니 그 전부터 통합진보당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잇따르고 있고요. 특히 장관 내정자들의 잇따른 낙마가 지속되면서 저희 통합진보당에서 이석기 의원을 필두로 해서 그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미국 CIA 연루자다라고 하는 폭로 이런 것들이 있고 난 이후에 김종훈 내정자가 스스로 사퇴를 하고 나서 직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그 굉장히 격앙된 모습의 발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불안하다. 왜 저렇게까지 오히려 국민들에게 장관 후보자들을 제대로 내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 입장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은 정부 조직 개편을 원활하게 통과시키고 있지 못한 상황에 대한 그 현명한 소통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 그런 정치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실 부르르 떠는 모습을 보이면서 호통을 쳤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상식적으로 어떤 민주주의 국가의 수장으로서의 모습에 맞는 것이냐 아니면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과거 유신 독재 치하에 군림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인가 이런 것들만 봐도 당장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새누리당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거수기로 전락을 해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 속에서 자격심 사안 발의 이런 것도 그 큰 틀의 영향 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 국민에게 호통을 친다는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죠. 예. 어디서 배운 버릇이에요 그게 도대체. 국민이 뽑아줬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우려가 되어서 대선 시기부터 계속 지적을 했었던 거죠. 예, 좋습니다. 4부에서 계속 이어가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언론인 정운현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네, 4부 이어가죠. 지금 이 자리에는 김재현 통합진보당 의원께서 나와 계십니다. 자, 김 의원님. 하던 얘기를 계속하죠. 네. 주제는 좀 바꿉시다 이제. 네. 어나니머스 잘 아시죠? 네. 뭐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어나니머스가 두 차례에 걸쳐서 9,000명, 6,000명 해서 총 15,000명의 우리 민족끼리의 그 해킹 S 사이트의 회원 정보를 공개했는데요. 이 우리 민족끼리가 북한의 대남 선전 사이트라는 이유만으로 여기에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들이 이제 종북이다 해서 또 종북이 불거지고 있어요. 뭐 심지어 어떤 사이트에서는 회원들의 뭐 신상 털기를 해서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일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일이 어떤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발생했는가 하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뭐 그 해킹 집단이 뭐 어떤 의미로서 이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이른바 네티즌이라고 하는 그 그룹들의 신상 털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를 더욱 좀 공포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도 하고 많은 뭐 피해자들이 생겨날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연이어 벌어진다고 한다면 뭐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도 뭐 미네르바 이런 사건일처럼 인터넷에 글 올리는 것도 너무 공포스러워졌다라고 하는데 그 이상의 공포 분위기가 생겨나지 않을까 너무 걱정됩니다. 아니 이 어나니머스의 회원 명단을 뭐 마치 종북으로 몰아가지고 신상 털기했던 일베라고 한 사이트 아시죠? 일베 공작소 사이트가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어나니머스가 이 일베 사이트를 해킹해가지고
이 사이트가 지금 말썽이더라고요. 네. 그죠? 예. 혹시 그건 못 보셨나 보죠? 네, 네. 예. 회원들 가운데서는 통합진보당 당원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통합진보당 그리고 일부 그 당원들이 우리 민족끼리 가입한 것을 두고 은근히 뭐 또 종북을 암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는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했습니다만은 뭐 다른 피해 사례는 없나요? 통합진보당 당원이 10만 명이 넘었는데 예. 그런 이제 당원들 중 일부가 그 사이트에 뭐 가입이 되었거나 아니면 예. 동명이인인데 그럴 수 있죠. 예, 동명이인인데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일베 누리꾼들에 의해서 이 공격을 받았던 상황들로 뭐 고소를 한 그런 상황도 있었었는데 예.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바로 이 상황이 터지고 바로 다음날 조선일보 1면에서는 통진당 정교조 이런 타이틀이 가장 크게 뽑히면서 마치 조직적으로 이런 사이트에 가입한다거나 종북 행위를 한 어떤 정황이 드러난 것처럼 얘기되고 있는 상황들이 너무 걱정스러운 거죠. 뭐 저희 당 당원들에게 자유로운 뭐 온라인 활동이라든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굉장히 자유로운 것인데 이제 통합진보당의 당원이 되는 것도 매우 두려운 일이 되어버렸고 네. 당원으로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도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예. 아니 그 조선일보 기사에는 조선일보 기자들이 회원으로 있다는 얘기는 안 나왔죠. 예. 이번 이 명단이 이제 공개되고 나면서 국가정보원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우리 민족끼리 가입했다면 국법법 위반이다. 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도됐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 회원 명단에는 뭐 수사 목적이라고 하지만은 검찰, 경찰 또 취재 목적이라고 하지만은 뭐 조중동 기자 뭐 이렇게 다 포함된 걸로 이미 확인이 됐는데요. 이들도 종북인가요? 그렇게 논리대로라면 그렇게 돼야 마땅한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 이제 종북이라고 하는 그 논리가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반증일 것이고 얼마나 이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고 왕래가 없었으면 이렇게 사이트 하나를 통해서라도 상황을 호기심에서든 정보 취득을 위해서든 언론이나 정부기관까지 접근을 하려고 했는지 뭐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적인 증거이기도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뭐 국가보안법 위반, 종북의 증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면 이제는 뭐 북한의 아주 미세한 그림자만 드리워진 곳이라도 뭐 발걸음을 한다거나 쳐다보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게 될 거겠죠. 뭐 극단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아시다시피 우리한테 북한 정보는 대단히 제한적이고요. 언론사에서도 북한 원전 자료를 만지려면 비취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즉 비밀 취급 인가를요. 그런데 이제 뭐 저런 그 경찰 검경이나 언론사 기자들이 꼭 종북이어서 우리 민족끼리를 들어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네. 관련 수사관들은 뭐 내용을 알아야 수사할 것이며 또 기자들도 선의를 믿는다면 뭘 알아야 제대로 보도할 테니까 저는 정당한 취재활동이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심지어 남의 이름과 뭐 이런 걸 인적사항을 도용해서 가입한 것도 나와 있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생일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전 대통령은. 그럼 이렇게 즉 본인이 직접 가입했는지도 확인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또 설사 가입을 본인이 직접 했더라도 어떤 목적이었는지 거기에 있는 내용을 과도하게 부풀려서 널리 확산시켰거나 또는 뭐 찬양 미화의 자료로 활용했다거나 뭐 그런 거라면 우리가 국법법이 있는 현실에서는 논란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옥석을 좀 구분해야 되겠죠. 저는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법률적 정당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그래서 그 사이트에 논쟁은 가입한 별도로 것에 하고요. 대해서 예, 예. 어떤 의미였는지조차도 가릴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것 자체를 이유를 묻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법법 문제는 별도의 논란으로 치고요. 예, 예. 김 의원께서 계시는 동안에 국법법을 개정하든지 폐지하는 쪽으로 한번 노력해 네. 보십시오. 예. 그 숙제입니다. 예. 예. 자, 지금 우리 요 근래라 하면 뭐 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뭐 한 2달, 아니 3월 달부터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거는 뭐 굳이 이런 안보 위기를 뭐 고조시키자거나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과거 세계사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을 들여다보면요. 작은 일로 전쟁은 터졌습니다. 큰 대의명분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남북한의 군부가 자칫 만에 하나 오판을 한다면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전쟁으로 올 수도 있는데요. 무력 충돌 가능성은 뭐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높게 보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어제 그제부터 생필품이 갑자기 많이 팔리고 있다든지 뭐 이런 거 본다면은 민심이 동요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요. 어쨌든 이번에도 뭐 큰 충돌 없이 사태가 잘 해결되겠죠? 그렇게 반드시 돼야 되고요. 돼야 되겠죠. 예, 절대로 예. 충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많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또 뭐 통합진보당에서는 뭐 특히 대북 특사 파견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지난달부터 남북 대화를 꾸준하게 주장하고 있고 외쳐오고 있는데요. 일단 대화라는 것은 상대가 있으니까 남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겠지만은 무슨 북측에서도 좀 태도 변화가 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까지 그런 논리로 여기까지 평행선을 달려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뭐 네가 먼저 내려놔라. 내가 먼저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 치닫고 있었던 과정에서 그랬던 점도 있군요.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개성공단의 입출입이 통제된 지 오늘 뭐 6일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굉장히 심각한 불안에 떨고 피해를 입고 있는 그 아주 민감한 상황에 놓여 있는 예를 들면 서해 연평도 주민이라든지 국지전이 많이 발생했던 곳들의 주민들, 뭐 개성공단 중소기업들 이렇게 본다면 지금 너무나 급하다 대화가. 이것저것 따지고 가리는 것은 마치 건물에 불이 났는데 저 불을 네가 먼저 꺼라 내가 먼저 꺼라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느라고 건물 전체가 다 타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냥 이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고 난 다음에 대화를 하는 것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보여달라 그런 결단을 해달라 그런 의미에서 특사 파견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요구들은 남다른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로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봅니다. 특사 파견은 뭐 여권에서도 나온 걸로 봤는데요.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특사의 후보로 뭐 미국에서는 카터 대통령, 클린턴 전 대통령, 그다음 국내 인사로서는 뭐 몇 분들이 거명되고 있는데 특사 파견의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봐요? 지금으로서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는 다른 해법이 별로 없죠. 예. 지금까지도 북미 관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우리 한국 정부의 개입력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떨어져 왔었고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다루는 데에서 역할할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하고 입지가 있는 별로 것에 없죠. 예. 대해서 참 무력하다, 무능력하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대화를 직접 먼저 나서는 것밖에 없다고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글쎄요 뭐 정부의 입장을 뭐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대통령이 심중을 알 수는 없지만 그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전쟁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체면 따지지 말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특사든 뭐가 됐든 일단 대화를 먼저 예. 시도하고 또 이끌어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경우는 이미 수년 전에 북한을 스스로 방문을 해서 2005년인가 예, 방문했었죠. 그렇죠. 대화를 하기도 했었고 예. 또 아직까지 그 정부 출범 초기에 북한과의 관계가 많이 틀어지지 않은 초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시기적으로는 적절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딴 얘기 하나 해볼까요? 최근에 김 의원께서 어디 대학에 강연 갔다가 쫓겨나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호퍼집에서 뭐 강연했다는데 네, 뭔 얘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제가 강연을 가서 쫓겨난 게 아니고요. 대학에서 진보 2013이라고 하는 여러 진보적 인사들을 초청한 예. 그 학술 단체에서 주최하는 예. 강연 일정이었고 그 처음으로 재작년에도 했었던 행사였는데 올해 처음으로 덕성여대에서 그 행사를 불허를 하면서 예. 여러 강연자분 중에 딱 한 분이 강연 취소를 하신 거예요. 표창원 교수께서. 교수가 왜요? 예. 뭐 글쎄요. 좀 부담스러우셨는지 어떤 이유에서 강연자가 여러분이었습니까? 예, 여러 분이었는데 그 예. 첫 번째 강연 1강이 금토일 3일 동안 진행되는 강연 행사였고 예. 그중에 금요일 첫날은 저녁에 딱 1시간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연을 제가 강연 하루 전날 대신 이제 그 불어된 상황 그래서 학교 안에서 강연을 치를 수도 없다는 상황을 알고서도 그 강연을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해 왔고 그런 진보적인 학술 행사가 대학에서 자유롭게 열려야 된다는 것을 공감하는 많은 분들과 뜻을 함께 하기 위해서 갔었던 거라 예. 뭐 제가 쫓겨난 건 아니고요. 그 강연을 제외하고 나머지 강연의 강연자 분들은 전부 다 강연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대학 당국에서 반대를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덕성여대 학생들 뭐 제가 알기로는 보수 진영 성향의 단체 학생들이 아는데요. 학생들이 반대한 겁니까? 학교가 반대를 한 것이 명백하고요. 아, 예, 예. 학교 본부가 반대를 했는데 거기에 일부 학생들의 목소리를 핑계거리로 이제 많이 얘기를 들었죠. 학교에서 낸 그 공고문을 보면 예. 이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 이런 행사로 인해서 뭘 그렇게 불안해한다는 얘기를 얘기죠? 하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학교 정문을 통제하고 후문을 폐쇄하고 이 일체 주민들을 비롯한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하나 신분증을 검사하고 이런 모습이 이걸 하고 그게- 있는 게 학교더라고요. 그게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게 불안한 거죠. 아니, 뭐 위수령을 내린 것도 아닌데 왜 예. 학생들 출입자들의 그렇죠.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래서 아니 근데 이게 2013년에 대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덕성여대라고 그랬죠. 예, 예. 그런데 이 반발했다고 하는 학생들 입에서 또 뭐 종북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예. 혹자는 그래서 일각에서 이날 이 반발 또는 반대를 두고 보수단체에서 조작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나오던데 그렇게도 보십니까 혹시? 뭐 그런 것까지는 뭐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예. 어찌되었건 그 일부 학생들의 목소리를 뭐 다수의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뭐 보수화되었다거나 그런 생각에 동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과장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네, 앞으로 그런 언론의 보도 행태라든지 또는 대학 당국의 공포 분위기 조성 같은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대학생들이 캠퍼스 안에서 자유롭게 학문 연구한다든지 토론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일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이날 조선일보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만 하나 좀 특이한 게요. 그 학교에서 그 이제 반대하는 뭐 종북 뭐 물러가라 뭐 그런 내용이었던가요? 뭐 그런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든 학생들이 이 사진이 있었는데요. 학생들 한 7, 8명이 서 있는. 근데 조금 나는 좀 의아스러웠던 게 피켓으로 전부 다 얼굴을 가렸어요. 그리고 딱 한 명 여학생으로 기억나는데 앞줄에 학생은 마스크로 또 얼굴을 가렸어요. 네. 근데 자기의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꼭 얼굴을 내라는 법은 없지만은 그래도 좀 당당한 것이 보통인데 우리가 보통 뭐 어디 상대적으로 진보 진영 단체들의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피켓 시위하는 분들 얼굴 그래 가리고 숨지 않거든요. 저는 이게 참 보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혹자는 막 이런 오해 내지 의혹을 제기할 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자, 최근에 김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도 대학가에서 뭐 몇 군데 강연이 불회됐다고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네요. 내용이 뭐인가를 떠나서 학교에 그런 강연회 뭐 현수막이 붙으면은 관심이 있으면 가서 보는 것이고, 네. 뭐 배기 싫으면 안 가는 것이고, 네. 안 온 강연을 뭐 강제로 안 듣는다고 뭐 머리끄댕이 붙잡아 가서 끌고 와서 보라고 하는 것도 안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까지 강연 자체를 못 열게 하는 것은 이거는 좀 집회와 결산은 차치하고 토론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였냐면 분위기가 그 덕성여대 학교 안도 아니고 학교 밖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장 주변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에게 사진을 찍는다거나 사찰 거의 체증이네, 체증이네. 그렇죠. 예, 그런 상황들까지 벌어지고 있고 학교가 근거로 내세웠던 것이 학칙이었습니다. 근데 그 학칙을 분석을 해보면 1975년 학도호국단 학칙과 똑같습니다. 아니, 학칙에 뭐가 있길래요? 정치활동 금지한다. 학생들은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그리고 일체의 그 집회라든지 뭐 유인물 배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허가받지 않으면 일체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뭐 지난 수년 동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전혀 그런 학칙이 있는 줄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집회도 열고 정치 활동도 하고 정당 가입도 하고 학교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칙이 있다라고 하면서 학교가 들이대면서 나아가서 이것을 위배하면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뭐였고요? 지금까지는 사문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학생들은. 그런데 이게 75년도 학도국단 학칙과 아주 똑같은,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항목이 10개 조항이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이미 2007년도에 전국에 한 7, 80여 개 정도 되는 대학들의 이런 학칙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시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진정 결과에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었었는데 예. 그런 것들이 뭐 무시되고 덕성여대에서는 거의 오래된 그 낡은 학칙을 다시 들고 나온 상황인 거죠. 거의 뭐 70년대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이것이 두 가지 상황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대학들이 왜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가. 작년까지는 했던 행사를 왜 올해는 하지 못하게 하는가. 그러니까요. 이런 어찌 보면 사회적 분위기를 감지하고 대학들이 알아서 기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드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덕성여대 작년에 비리재단이 복귀를 했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뭐 유신의 부활은 차치하고 또 박정희 일가에 대한 우상화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우상화 조짐도 드러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을 대놓고 만들기는 좀 아직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건 조사가 부족한 모양이군요. 사회적 분위기는 아직까지 국민들을 공감되는 일각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저도 알고 있지만 예. 그것이 이제 확산되는 분위기가 되기에는 그에 응당한 대통령의 어떤 업적이라든지 국민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국민적 공감대가 없기 때문에 예. 그것이 확산되지 않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 의원으로서 여성 대통령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사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
특별한 행보의 의지라든지 내지는 과거 활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 특화된 자질을 보여준 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는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굳이 그 연세대 황 교수의 생식기 발언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준비된 여성 대통령임을 본인이 누차 강조했고요. 연설대 앞에는 늘 그걸 붙여두었습니다. 우리가 본인이 그렇게 강조했고 또 특히 세계의 그 수상이나 대통령 중에 여성이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또 국민적으로 그런 기대감도 불러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권자로서 그런 요구를 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지금 이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그 안타까운 피해를 많이 입는 것이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화의 그런 행동들을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것도 역시나 여성인데 여성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보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이번 이 전쟁 위기 상황에서 잘 발휘될 수 있다면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박근혜 정부를 앞두고서요. 김 의원께서 의정활동 중에서 하나 그 숨은 세원 찾기 이슈를 제기하면서 공무원 직급 보조비에 대한 과세를 주장하였고 기재부 장관이 또 이를 수용했어요. 예. 이 사안에 대한 배경이나 그런 건 어떤 것입니까? 일단 저희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재원 마련을 할지 지금까지 내놓은 재원 마련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예. 참 대책이 없다 이런 생각을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1차적으로 숨은 세원이라도 찾아서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기재위 소속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좀 눈을 부릅뜨고 찾아봤었었는데 특히 공무원 직급 보조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세금을 걷어야 되는 당사자로서 자기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는 대통령과 정부가 자기 주변 사람들을 먼저 설득해낼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보여주는 의미로서의 상징성이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회적 기득권, 특히 경제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설득해서 경제민주화로 나아가는 방향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서민들에게 내어놓으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서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무원 직급 보조비는 고위공무원들이 받는 건데요. 국회의원도 받습니까? 얼마나 받습니까? 국회의원은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까? 예. 제가 잠시 나이론 공무원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받았는데요. 이걸 과세하니까 전체 액수가 연간 얼마 정도로 대충 나옵니까? 짧게요. 4,500억 정도. 4,500억 정도요. 예, 재경에 계시는 동안에 이런 숨은 세원도 많이 좀 발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오늘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맺을까 합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시간 내주셔서 김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 통합진보당 김재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자, 이 시간 마칠 시간이 대충 되어갑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